내가 대신 가거라. 그 한마디가 18살 설아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병든 신랑에게 계모 강씨가 친딸 대신 설아를 밀어 넣은 것이지요. 하지만 강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줄을. 야담소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 한 판 맛있게 비벼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최진사 댁에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년아, 물은 언제 길어올 거야? 치자색 명주 치마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강씨 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헛간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간 눈,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인매. 손에는 회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헛간 쪽에서 설아가 뛰어나왔습니다. 18살 바랜 무명 치마저고리에 해진 버선발이었습니다. 두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손마디마다 핏줄이 굵게 서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강씨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 어서 물 길어오고 부엌에 불 떼고 빨래 삶아. 채와 아침밥은 고깃국으로 올리고. 설아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는데 강씨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을 내가 먹이고 재워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 그냥 빌부터 사는 거야. 설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안방에서 채화가 문을 빼꼼 열고 내다봤습니다. 붉은 댕기를 두른 가채머리에 다홍비단 치마저고리를 걸친 채화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장에 나가서 새 비단 사주세요. 이 치마가 벌써 2달이나 됐잖아요. 강씨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제일 좋은 걸로 골라주마.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씨와 채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흘러왔지요. 설아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쓰러지는 것이 전부였고 끼니라고 해봐야 먹다 남은 찌꺼기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끌어안고 밤을 버텨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사 댁, 빌려간 돈 갚을 날이 3달이나 지났소. 험악한 사내 셋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지요. 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화는 방 안으로 쏙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강씨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사내들 앞에 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딸이 곧 명문가로 시집을 가게 되어 있으니 그때 한꺼번에 다 갚아드리리다. 사내 중 덩치가 가장 큰 자가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문가 사위, 이 꼴을 보고도 명문가에서 혼담이 오겠소?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집문서를 가져가겠소. 사내들이 돌아간 뒤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씨가 곰방대를 꺼내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마당을 걸었지요. 연기가 길게 피어오르는 사이 그 눈이 천천히 설아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최진사 댁이 이 집이요? 한양 윤판서 댁에서 보낸 중매쟁이요. 강씨의 손에서 곰방대가 멈췄습니다. 윤판서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정일품 권세가 아닙니까? 강씨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런데 중매쟁이의 말을 끝까지 들은 강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사고로 눈을 다쳐 앞을 못 보고
다리까지 쓰지 못해 반년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화가 그 말을 듣더니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눈도 못 보는 사람한테 제가 왜 가요. 차라리 저 죽을래요. 강 씨가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다시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눈길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삶고 있는 설아에게로 멈췄지요. 자, 여러분. 강 씨의 눈길이 왜 설아에게 향한 걸까요? 그리고 눈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한다는 그 신랑. 과연 소문이 사실일까요? 설아야. 강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설아는 빨래 삶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회나무 가지를 들고 호통을 칠 때도, 인연이라 부르며 종아리를 때릴 때도 저런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강 씨가 설아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채화 대신 내가 윤판서댁으로 가거라. 어차피 신랑이 눈을 못 보니 누가 가도 모를 것 아니냐. 설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 빚이 얼마인지 알지 않느냐. 내가 이 집에서 지금까지 먹고 잔 것도 다 돈이야. 그리고 말이다, 설아야. 윤판서댁이 얼마나 큰 집인데 종년으로 사는 지금보다 100배는 낫지 않겠니? 강 씨는 설아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은 설아가 아닌 빚쟁이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채화가 문을 빼꼼 열고 내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이제 막 그친 얼굴이었지요. 설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채화는 슬쩍 눈길을 피했습니다. 설아가 품 안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저고리 끝자락이었지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겠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생각했다. 역시 설아가 철이 들었구나. 강 씨가 채화를 불렀습니다. 채화야, 내 홀레복 가져와라. 채화가 방에서 나와 홀레복을 설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 중얼거렸지요.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설아가 홀레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 말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께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채화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 씨도 잠시 할 말을 잃었지요.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홀로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봉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달빛 아래 설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는 설아를 불러 세우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례 날까지 내가 채화라는 것을 절대 밝히면 안 된다. 만약 들키는 날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이 집도 끝장인 줄 알아라. 알겠느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가 덧붙였지요. 그리고 잘 들어라. 그 집 신랑은 눈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반푼이야. 평생 병수발이나 들면서 조용히 살면 돼. 내가 뭘 바라겠어. 그것도 과분한 거지. 설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그날 내뱉은 말들을 설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설아는 어머니의 저고리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자, 여러분. 설아를 태운 가마가 도착한 곳은 과연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리고 눈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한다는 그 신랑, 정말 소문대로였을까요? 가마가 윤판서댁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마님이 납시였습니다.
머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앞마당에서 여종들이 줄줄이 나와 설아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설아는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지요. 아,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여종 하나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겹겹이 이어진 기와 지붕, 정갈하게 다듬어진 돌계단, 처마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설아가 살던 최진사 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그런데 대청마루 끝에 단정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너울 속에 설아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 설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훑어보고 있었지요. 설아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신방의 문이 닫히고 촛불만이 일렁이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 나를 좀 보시겠소. 설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하얀 비단을 두르고 의자에 힘없이 기대 앉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지요. 비단 아래로 드러난 턱선은 날카로웠고 꼭 다문 입술에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꼴이 이렇소.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도 쓰지 못하는 몸이요. 지금이라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신다면 혼사를 물리겠소. 설아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모 강씨 밑에서 종살이를 할 때보다 더 처절한 무언가가 이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갈 곳이 없는 신세이옵니다. 서방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늘이 되어 모시겠습니다. 사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지요. 부인이 최진사 큰딸 맞소? 설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방님. 저는 큰딸이 아닙니다. 둘째 설아라 하옵니다. 언니가 서방님의 병세를 두려워하여 어머니가 저를 대신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것뿐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 짧은 두 글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내 몸이 영영 낫지 않는다 해도 이 집을 떠나지 않겠소? 설아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전부이옵니다.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신방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그날 밤 18회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한다던 신랑.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그 날카로운 눈빛,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생활은 최진사 댁에서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매일 아침 여종이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고 밥상에는 제대로 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일상에 설아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요. 설아는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문안 인사를 올렸고 남편의 약탕은 정성을 다해 다렸습니다. 여종순이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지요. 마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요. 이 집 안주인이신데 왜 직접 다 하십니까?
설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쏟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엄격했으나 설아를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설아를 불러 말했지요. 아가, 오늘 약탕 맛이 지난번보다 한결 깊어졌구나. 설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쓴맛을 조금 줄이고 마시기 좋게 해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순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평소 친척 며느리들에게도 칭찬 한 번 없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아가 마루에서 약재를 고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보시오. 내 딸 만나러 왔소. 어미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채화까지 데리고 왔지요. 화려한 다홍 비단 치마 저고리에 금비녀까지 꽂은 차림새였습니다. 머슴들이 막아서자 강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요? 어미가 딸 보러 오면 안 돼요? 당장 비키시오. 강씨와 채화가 앞마당까지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윤판서댁의 규모를 보더니 두 사람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쩍였지요. 아이고, 내 딸이 아주 호강을 하며 살고 있구나. 네 언니는 빚쟁이한테 쫓겨 죽을 판인데 말이다. 설아가 마루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뭐라고? 지금 어미가 딸 보러 오는데 기별이 필요해? 강씨가 설아의 고운 비단옷을 거칠게 만져보며 안방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씨의 눈이 마루 위에 놓인 약재 보따리에 멈췄습니다. 야, 이것들이 다 뭐야? 너는 아직도 약이나 다리고 있어?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드실 약을 다리고 있습니다. 강씨가 코웃음을 쳤지요. 반푼이 병수발이나 들고 앉아있네. 그 눈 못 보는 신랑,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어? 그때 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삐죽이며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지요. 채화가 한술 더 떠서 안방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 집 도자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다 갚겠다. 어머니한테 하나만 주면 안 돼?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 집 물건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강씨가 설아 곁으로 바짝 다가서더니 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가짜 신부를 보낸 걸 윤판서 어른한테 고하면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알지? 열흘 안에 돈을 마련해 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판서 어른 찾아가겠어. 설아가 두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강씨가 내뱉은 저 협박,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발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남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박씨 부인이 천천히 대청마루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강씨와 채화를 훑어내렸습니다. 강씨가 박씨 부인을 보자마자 얼른 허리를 굽신거리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시군요. 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해서 걱정이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씨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강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방 병화는 좀 어떠십니까? 제 딸이 워낙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으니 곧 차도가 있겠지요? 박씨 부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 때도 안 오시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셨소?
강 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어미 된 도리로 한 번은 와봐야지요.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미리 기별을 넣고 오시지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강 씨의 낯짝이 굳었습니다. 채화가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양반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강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차가운지. 그런데 말입니다. 강 씨가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은 이미 설아가 채화가 아니라는 것을 혼례 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들이면서 그 정도 정보도 없었을까요? 강 씨와 채화가 돌아간 뒤 설아가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마님, 울지 마세요. 저런 분들 때문에 눈물 낭비하지 마세요.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순이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못나긴요. 저런 친정을 두신 게 마님 잘못이 아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그분들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요. 그때 남편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설아가 얼른 눈물을 닦고 약 쟁반을 들었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설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할 하얀 비단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할 남편이 촛불 아래 혼자 반듯하게 서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있었지요. 설아가 들고 있던 약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서 계신 것이옵니까? 눈은 어찌 된 것이옵니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는 흐릿한 밤편이가 아니었지요. 한여름 밤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구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찌 저를 속이셨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위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남편이 한 걸음씩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절름발이라던 그의 걸음걸이는 거침없고 기운찼지요. 미안하오, 부인.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남편이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문가 서방님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사실 내 눈과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나았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몸을 보고 재산만 노리는 꼴을 너무 많이 봐왔소. 그래서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것이요. 설아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신방에서 부인이 진짜 이름을 고백했을 때부터요. 그리고 그때 알았소. 이 혼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이 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지요. 달빛에 비친 그것은 낡고 빛바랜 붉은 댕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 낡은 붉은 댕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남편과 설아,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낡고 빛바랜 붉은 댕기였습니다. 설아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그 댕기는 설아가 10살 때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례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앞을 막아선 도령이 있었지요. 도령은 용감하게 맞섰으나 무례배가 던진 돌에 눈가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설아가 머리에서 댕기를 풀어 피가 흐르는 도령의 눈을 감싸주었지요.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도령이 서방님이셨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소. 혼사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최진사댁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했지요. 첫날 밤 부인이 진짜 이름을 고백했을 때 그 혹시나가 확신이 됐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소. 강씨 부인이 이 집에 찾아와 부인을 협박한 것도 돈을 요구한 것도 전부 들었소.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책상 위에 놓인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지요. 혼례 전부터 사람을 시켜 조사한 것이요. 강 씨가 최진사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 부인을 종처럼 부리며 학대한 정황, 이웃들의 증언까지 전부 여기 담겨 있소. 설아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부인이 들어오기 전부터요. 내 부인이 될 사람의 집안을 모르고 혼인할 수는 없지 않소? 남편의 치밀함에 설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가 또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채화까지 데려오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더 독하게 몰아붙이겠다는 뜻이었지요. 돈은 마련했느냐? 열흘이라 했는데 아직 하루가 남았다. 오늘 안으로 안 되면 내일 판서 어른 찾아가는 거야.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걸어 나왔지요. 먹빛 도포에 옷관자를 두른 차림새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서리 같았지요. 비단도 없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강 씨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서 있어? 눈이 멀었다며 다리를 못 쓴다며 남편이 강 씨 앞에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뵙겠습니다. 저는 설아의 남편 윤재입니다. 장모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 씨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거짓 행세를 한 거란 말이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두고 도망치는 자와 끝까지 곁을 지키는 자를 가려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면서 윤재가 두루마리를 꺼내 장모님 여쭤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지난달 이 집에 오셔서 설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판서 댁이 종년으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강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설아를 위해 한 말이지.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설아가 장모님 댁에서 종년으로 살았다는 것을 장모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강 씨의 입이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도 못 보는 반푼이라고도 하셨지요? 그건 그냥 한 말이고. 윤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라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설아에게 열흘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 정체를 윤판서 어른께 고하겠다고 협박하신 것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건 내가 언제? 윤재가 두루마리를 한 장 더 펼쳤지요. 최진사님 댁의 재산 목록과 장모님이 탕진하신 내역입니다. 논 20마지기, 밭 30마지기, 집문서 2장. 모두 장모님 이름으로 처분됐습니다. 강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날 줘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바로 그때 대청마루 뒤편에서 무겁고 위험 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자줏빛 관복을 차려입은 윤판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강 씨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판서가 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를 협박하고 가짜 혼사로 우리 집안을 속인 자가 바로 그대요? 강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저는 그저 딸이 걱정돼서. 윤판서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울렸습니다. 딸이 걱정된다면서 혼례 날에는 왜 오지 않으셨소? 강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 던졌지요. 장모님, 아까 법도 없이 가짜 신부를 보낸 것을 날조라고 하셨지요?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설아가 채화가 아니라 둘째 딸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변 머슴들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순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 웃음을 참았지요. 강 씨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조라고 하면 설아가 둘째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윤판서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 씨는 재산 탕진과 사기 혼사의 죄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각오하거라. 머슴들이 강 씨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강 씨가 설아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다오. 설아가 끌려나가는 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헛간에서 소와 함께 잠을 자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겨울에 맨발로 물을 길어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배가 너무 고파 물로 허기를 달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강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제 8살부터였습니다. 강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래도 어머니, 한 가지만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요. 서방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강 씨가 끌려나간 뒤 마당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훔치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자, 여러분, 설아와 윤재의 앞에는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과거에 장원 급제한 뒤 승승장구하여 홍문관에서 총망받는 관료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윤재가 관복을 차려입으면 설아가 직접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부인의 그 한마디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윤재는 출근 전에 늘 설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피하던 설아도 이제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옥동자가 태어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아이의 이름은 유나. 눈이 아버지를 닮아 별처럼 맑았고 웃는 모습은 어머니를 닮아 해맑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손주를 안아올리며 그 엄격하던 얼굴에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 녀석 눈매가 꼭 윤재 어릴 적 같구나. 어머님, 코는 저를 닮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설아가 웃으며 말하자 박씨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코는 내가 이겼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피부치 못지않은 정이 싹터 있었지요.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설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작은 비단함 하나를 내밀었지요. 아가, 이것을 바꿔라.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님께 받은 은비녀란다. 이 집 안주인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니 이제 내가 가지거라. 설아가 두 손으로 함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 집에 들어와 3년 동안 내가 보여준 정성은 내 평생 본 어떤 며느리보다 훌륭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거라. 무엇이옵니까, 어머님? 박씨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10년 동안 해준 효도보다 내가 3년 동안 해준 것이 더 크구나. 설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마당에 있던 순이도 덩달아 킬킬거렸지요. 한편 관아에 넘겨진 강 씨는 재산 탕진과 사기 혼사의 죄로 곤장을 맞고 먼 고을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던 그녀가 매일 논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해야 했지요. 갈라진 손으로 거친 흙을 만지며 강 씨는 비로소 설아의 10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채화는 사기 혼사의 가담한 죄로 석 달간 노역을 치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채화는 먼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한때 비단옷만 걸치던 손으로 거친 무명을 꿰매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화가 설아에게 서찰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설아야, 내가 언니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매일 바늘을 잡으며 내 손을 생각한단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다만 내가 행복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것만으로 이 못난 언니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구나. 설아가 서찰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과 서러움 너머로 채화도 결국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느꼈지요. 설아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건강히 지내세요. 저는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마음이 편지 한 다발보다 무거웠지요.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윤재와 함께 부모님의 무덤을 찾았지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서방님 만나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재가 장인 장모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생이 설아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무덤 위의 풀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린 윤아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 손과 어머니 손을 하나씩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빨리 가요. 꽃 구경 가야 해요. 윤재가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이 녀석, 아버지보다 빠르구나. 설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하의 성격은 누굴 닮은 걸까요? 윤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부인의 끈기와 내 고집을 반반씩 물려받은 것 같소. 두 사람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봄 아래 나란히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보다 아름다웠지요.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연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도망친 자는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았고 마음을 보고 곁에 남은 자는 세상의 모든 복을 받았지요. 설아는 눈꽃 같은 이름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따뜻한 봄을 만났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아와 윤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설아도 윤재도 아닐지 모릅니다. 강씨 부인이었지요. 인연이라 부르며 종처럼 부리고 빚을 갚으려 딸을 팔아넘기고 협박으로 돈을 뜯으려 했던 그 강씨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종년으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던 그 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악한 마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보라가 지난 뒤 반드시 봄이 오듯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앞날에도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압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셔야 되지만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좋지만 여러분께서는 밤낮으로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유튜브 노이로제 걸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댓글에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